이 왼쪽에 계신 분은 1964년 서울시장인 윤치영 서울시장이고, 이분 서울시 국감 때 했던 말이 그 당시 서울시 인구가 전쟁 이후에 17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개발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저는 서울 토박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사신 분들한테도 오랜 얘기를 들었을 때 중구랑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이었잖아요. 사대문화에. 근데 중구 종로구는 과거에도 업무시설 중심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은 마포, 서대문, 그다음에 동대문, 그리고 성동구, 성북구 약간 이런 거고, 남쪽으로는 영등포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원도심 주거 밀집 지역인데, 이게 도시화 진행되면서 너무 많은 인구가 이쪽 지역에 몰려 살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었던 게 64년 국감의 주요 화두였는데, 그때 저 윤청 시장이 자기는 이제 도시개발을 해서 도시를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면 농촌에서 더 많이 올라올까봐 일부러 좀 난개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희한한 말을 해서 이제 굉장히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을 받은 것보다 놀랐던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듣고, 아니 서울시 인구가 300만 명이었냐? 약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150만 명의 서울 시민 가지고 6.25 때 엄청 힘들었는데 300만 명의 강북 서울 시민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초 관광을 만들게 됐는데, 제 서초 관광구는 아시겠지만 특징이 뭡니까? 여기는 그동안 서울에 한 번도 없었던 직교형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직교형 가로망 체계는 건축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당시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 이후에 도시화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 자동차를 처음 보고 나서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감탄할 가장 큰 점이 뭐였냐면은 친환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친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안 와닿으시겠지만은, 당시 말이나 마차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말과 마차는 일단 소음이 너무 심하고요. 말 다각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냄새와 그리고 배변물이 길거리에 항상 가득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여행 가보시면 거기 있는 귀족들이 굉장히 높은 하이힐 굽을 신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말동에 찍히기 싫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 마차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이제 최신식 교통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주는 엄청난 파워에 압도되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될 때 이제 직교형 가로망, 자동차가 우선이니까요, 사람보다. 직교형 가로망 체계를 도입하고, 그래서 도로를 먼저 깔고, 그 도로가 만들어내는 보이드한 네모난 공간에 고층으로 건물을 올리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서초 강남에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는 지도만 보더라도 직교형 가로망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가로 세로 폭을 똑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거든요. 가로 세로 폭이 1대2로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쪽 길 걸었을 때는 이쪽 길 걸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메가블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한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80년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만들어서 도시화가 계속 진행돼서 이제 인구가 500만, 800만 명을 넘게 되니까, 이 당시 사료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부 시절 딱 되니까 바로 헬리콥터 태워가지고 경기도 전역을 항공 촬영했고, 항공 촬영한 거를 가지고 갖다 놔서 여기가 다 평지다, 이렇게 선을 다 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지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보한 전체 평지 면적이 3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었는데, 서울 전체 면적이 산을 포함해서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반 정도 되는 면적을 받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을 해서 이제 신도시를 짓겠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왜 강남 불패가 시작됐는지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신도시를 지을 때 아까 직교용 가로망으로 도로와 공원을 먼저 깔게 되면은, 도로와 공원에 의해서 차지되는 도시 면적이 50% 정도를 채우게 됩니다. 나머지 50% 정도 되는 면적에 다른 용도를 깔아야 되는데, 이 법은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주택을 충분하게 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한 35%를 깔아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비는 도시 면적은 고작 15%가 남는 거잖아요. 그 15%가 남는 거에 뭘 까냐면은 한 3%는 뭐 학교 깔고 2% 관공서 깔고 그리고 한 5% 정도 되는 데는 중심 상업지역에 상가로 깔고 그러면은 그 도시에는 업무시설이나 뭐 근린상가를 제외한 중심 상업시설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팅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택지개발 신도시로 만들었던 거의 모든 도시 지역들이 전부 베드타운 돼요. 그래서 집밖에 없는 거죠. 집이랑 학교가 있는 거고 요즘은 학교를 별로 없고 집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강남구에 있는 개포지구부터 시작해서 개포수서부터 쭉 가면 저기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목동을 포함한 그런 신시가지랑 노원에 있는 신시가지들이 다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아까 서울의 원도심은 윤천시장 이후로 난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거잖아요. 마포구, 서대문구, 뭐 중구, 종로구 마찬가지고 성동구, 동대문구가 전부 단독주택 난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서울의 구도심의 외곽 지역에 택지개발 베드타운을 불러쳐서 깔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노태우 시절에는 1, 2신도시를 지어서 다시 또 그린벨트 외곽으로 또 깔고 이거를 언제까지 했냐면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하남 미사가 되었든 아니면은 파주 운정이 되었든 동탄이 되었든 김포한강 신도시가 되었든 심지어 위례조차도 다 이런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다 베드타운화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시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런 활동하는 지역이 지금은 거의 다 서초구, 강남구 정부에 몰려있어 모든 도시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베드타운 지역에서 서초 강남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하도록 도시 구조가 세팅이 됐다는 게 이게 출퇴근 시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한국이 평균 58분 걸리는데 OECD 평균에서는 28분 정도 걸리고요. 5년 전 조사보다 저희는 3분 더 늘었고요. 도로를 열심히 깔았지만 그래서 경부 지하화에서 전기차를 아무리 깔아도 제 생각에는 출퇴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경기도만 놓고 보면 출퇴근 시간이 저희는 무려 10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오래 소비하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것이냐? 이거를 나쁜 거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강남을 뭐 소위 말해서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도시기능을 전부 지방으로 보여내야 되겠네. 택시도시 만들어가지고 도시기능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저희가 100번씩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 도시가 모여 있을 때 그 직접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력 범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도시화는 굉장히 찬양해야 되는 건데 동시에 혼잡 비용이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혼잡 비용이 교통시간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안 좋다는 건데 이 혼잡 비용 때문에 그 도시화를 해체하자 이건 완전 너무 혁신적인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그 행정구역이 655km인데요. 그 면적이 중요하지 않고 서울의 세력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서울의 세력 범위라는 얘기는 통근 통합 비율을 보면은 서울의 세력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2세 이상 통근 통합자들이 A도시에서 B도시를 갈 때 저희가 B도시가 서울인데요. 분당에서 서울로 얼마 몇 퍼센트가 올 것 같습니까? 분당의 하루에 통근 통합자가 서울로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가 서울 의존도가 되게 높은 도시이고 서울 지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27%에서 29% 정도 와요. 고양시, 일산, 동서구 엄청난 베드타운인데 거기서부터 서울로 중구, 종로구 쪽으로 오는 사람 굉장히 많죠? 거의 27, 8%가 와서 두 도시가 비슷해요. 근데 이게 한 15% 정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그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의존적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30% 이상을 보내요, 서울로.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인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일까요? 한국에서 서울로 가장 많이 보내는 도시는 과천시고요. 과천은 40% 이상을 보냅니다. 이게 과천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서울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과천과 함께 항상 1, 2등을 다투는 시가 있는데 바로 광명시입니다.
그 광명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그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와 더 제주시설 중공업 지역으로 상당한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래서 저희가 1990년만 되더라도 40만 명 정도만 서울로 통로 통화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하고 있냐면 130만 명이 그 서울로 통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성남의 판교가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성남시의 통근통학자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성남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도 통근통학자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요왕 안양에서도 통근통학자를 빨아들이고 분당에서는 당연히 자족으로 통근통학을 빨아들이는 정도의 지금 거의 중심 거점 도시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 지역은 지금 판교에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공급이 되고 그게 민간 분양된 거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은 주택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 지역의 그 흡입력은 그 또 세대권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중심 상권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판교라는 지역은 도시개발할 때 택지개발법으로 만들긴 했지만 반성을 한번 하고 업무시설을 여기 대거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지역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판교의 동생 광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부동산 업계에서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광교라는 도시도 정확히 판교처럼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교도 약 17% 정도 되는 그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다가 업무 시설을 드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광교도 만약에 업무 시설들이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광교 자체에서 수요가 넘치게 되고요. 그래서 광교 수요가 그 해당 일대를 전부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동네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원에 가보시면은 그 영통구, 메탄동 이런 동네도 이제 재건축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체력이 올라왔고요. 성남시도 그 분당 판교의 성공 이후로 이제 원도시민 수정구를 도시 정비 사업을 주택 재개발 이걸 할 수 있는 체력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재생을 하는 데는 그 성남시와 거의 서울시가 가장 대표적인데 서울시의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만들어가지고 원도심 외곽지역을 전부 깔았잖아요. 그런데 마포나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30평 기준으로 10억을 넘기 시작하니까 중구 종로구에 있는 경유구의 아파트가 막 10억 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강북이 10억을 넘지? 이런 비아냥거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건 정말 시장을 잘못 본 거예요. 왜냐면은 서울의 원도심은 물리적으로는 서울의 더 중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원도심 지역이 빌라 단독주택 중심으로 채워지던 그런 7, 80년대 난개발 시기에는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가 지금 이게 대규모 주택 뉴타운이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총으로 그 택지개발처럼 주거 밀집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원래부터 입지도 괜찮았던 지역인데 신축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북 지역의 재개발은 그 최소한 마포구, 그다음에 성동구, 그리고 이제 용산구 당연한 거고요. 마포구, 용산구, 그다음에 서대문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주택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동작구에서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란지 뉴타운도 그렇고 그런 형태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도심 지역 한복판에 양지의 주거 공간이 공급됐을 때는 이제 완전 다른 그 동네가 아파트로 채워지는 건 지금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아파트가 조금씩은 지어졌는데 그 뉴타운처럼 엄청나게 들어서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 화면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자족형 신도시라고 하는 이 판교나 광교의 등장 이후에 물론 시흥에 있는 대구 신도시도 그 도시 구조 자체는 약간 판교처럼 짜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일대에 100곳을 넘어가면 송도가 나오고 송도 위로는 청라 연길이 나오고 그 인천시 전체의 그 캐파 대비해서 너무 많은 지역이 도시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특정 역세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은 게 현실이긴 한데요. 지금 대부분 그 전두환 정부 시절의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베드타운 시도시만을 만들던 것에서 요새는 준자득형 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런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3월 29일날 GTX의 노선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랑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지금 붙었고 4월 26일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주 운정에서부터 삼성역까지 거의 20분 정도면 주파가 가능한 얘기고 동탄에서부터도 거의 한 19분이면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GTX를 건설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파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동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될까요? 아니면 동탄의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될까요? GTX에 연결됐어요. 연결 딱 되면은 여기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파주에 GTX가 연결되는 순간 서울의 세력 범위는 훨씬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동탄에 GTX가 연결되면 그동안 동탄 출퇴근자가 많지 않은 또 세력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수원시가 왜 요즘에 최근에 답방 받았냐면요. 구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양쪽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권성구 영통구를 구분당선으로 훑고 광교 지역을 신분당선으로 훑기 때문에 서울의 통근통합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서울의 세력 범위가 수원까지 미치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라는 걸 결국 사람이 거기 몰려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서울의 인구수가 그렇게 생겨서 동탄을 좀 가서 살게 되더라도 서울에서 인구수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 주택가격이 약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되게 그런 생각보다는 더 많은 세력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도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더 넓어진 세력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그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대 상승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삼성역 역세권 개발을 GTX가 되었던 여러 가지 철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지역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냐면요. 더 많이 올 거니까요. 그쪽으로 더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TX 같은 그런 광역교통망이 엄청나게 건설되어서 인구 200만, 300만 정도 되는 미니 도시들이 이렇게 광역화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일부 지역을 그 도시의 일부 지역에 통근통합자들이 좀 더 많이 가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긴 하지만 도시 활동은 서울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GTX나 이런 광역철도 계획들은 서울의 지대 상승에 엄청난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쭉 넘겨주시죠. 그냥 마지막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넘기시면요. 여기는 여기서 멈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수를 기준으로 무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요. 2018년 이후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입차로가 좀 올라갈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입주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 하향 조정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아서 전세가 하향 조정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저만을 약간 설명하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게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다주택자가 이론상 100%의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8년 동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가 되고 싶은 그런 계층에서는 다른 자가에서 나가주는 것만이 자가 추리기 기회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 이것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서둘러서 자가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1주택으로 될 거면 이왕이면 사용권 중대형으로 가라 이런 말이죠.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얘기가. 지금 1주택 이상을 생각하신다면요. 아예 중대형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근본적으로 수익권 청구권의 하락이 무조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처분권의 하락이 아니라 아예 처분권의 권리가 상승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00만 채 이상의 미등록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 남아있고, 지금 또 100만 채 정도만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렌트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다 어딘지, 동네마다 공공임대주택이 어딘지 다 알려주는 사이트가 또 유튜브가 열었어요. 4월 2일 날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변에 어디 몇 호가 중공공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중개사분들이 거래할 때도 이걸 많이 활용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게 더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 다 여기서 임차료가 통제되는 주택을 거기 계속 다 올리게 될 거기 때문에 한 200~300만 호 정도가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사이트가 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임대를 생각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점점 더 등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8년이 지나서 처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 역시 등록 순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먼저 등록해서 납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지인들이나 다른 다주택자나 다른 분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부가 정책을 꾸준하게 편다면 나도 등록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정책이라는 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굳이 지금 등록할 필요가 없을까? 이렇게 지금도 약간 간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리 관계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저희 생각에는 뭐 이제 시대적인 그런 요구가 됐다고 보고 있어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빨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집은 팔면 안 되는데 이 집은 서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절대 팔 수가 없고, 그다음 이걸 팔면 내가 꿈이 뒤숭숭해지고 질 수가 없다더라. 그래가지고 이건 고위공직자분들이 쓰는 레파토리인데, 지금 다주택이신 분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 레파토리를 쓰시더라고요. 이 집은 팔면 누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팔면 내가 뭐 기가 빠진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떡합니까? 그냥 그래 그럼 일단 갖고 있어라. 약간 이런 건데, 그런 대형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쉐어하우스 그런 수익권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나, 그리고 제가 직접 할지 아니면 제 그 지인이 할지 모르겠지만 사무펀드 형태로 조합주택처럼 그 주택을 그 출자한 사람 개수만큼 갖고 있는 그런 펀드로 주택을 매수하고 매각하고 하면서 양도세를 비켜가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앞으로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항상 이제 뉴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2주택자 이상과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7시 30분 정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8시 30분이 되었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피곤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말하지 못한 것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 부동산의 신으로 초빙되어가지고, 팟캐스트 녹음을 했습니다. MC에서 하는 건데, 거기 가니까 저한테 가격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주택 가격이. 아시겠지만 1월달, 2월달에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요즘은 또 후반기인데 진짜 이게 계속 후반기일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가격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급이 많고 수요가 많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적고 이런 걸로 가격을 전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공급이 많았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았다면은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약하면은 가격이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보시면 86년부터 2017년까지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2번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언제 하락했냐면 IMF 때 하락하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락을 했는데, 외국 밀경제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저희 한국의 내생적인 이유로는 수급으로 봤을 때 거의 하락한 적이 없어요. 장기 시기로 봤을 때는.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극도로
도심권을 만들어서 총인구의 절반이 사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대도시권에 살지 저희처럼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도시권에 사는 나라는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입니다. 그냥 도심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대도시를 만들어서 올라온 그런 엄청난 상승 효과들이 직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상태에서는 도심 내는 도심은 항상 주택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도심이 아닌 지역은 항상 주택이 남아돌게 되는 건데 저희가 말하는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을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그 막 엄청나게 서울시가 거의 해체되는 수준의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민간에 의한 자생적인 그 자율적인 그런 도시화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만 세력 범위는 제가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들 지역은 주택이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그 주택이라는 게 종류도 많은데 점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오히려 요새 외국에서 벤치마크 해야 되는 주거 모델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부터 시작해서 공공성이 사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라는 그 주거 모델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많고 오피스텔도 있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 주택 제가 좀 살만한 집들의 그런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도시화에 의한 그런 구매력이 높아진 계층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30년 이상의 데이터가 말해 주었듯이 저희는 미래에도 계속 주택이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제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올해는 언제 또 오냐고. 그래서 올해요? 올해는 그 체감상 1년치 상승을 1월달에 다 해버렸잖아요. 그 작년 16년, 17년 거의 1년치만큼의 상승이 1월, 2월에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4월 전까지 그 주택 매매량이 많았던 거는 종전 오래전에 보유했던 분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 수익이 굉장했었거든요. 그 굉장한 처분 수익을 가지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을 할 때 기꺼이 높은 가격에 제시를 했던 것들이 1, 2월에 좀 분위기였고요. 모 방송에서 얘기했던 분여의 담합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게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승률은 사실 거의 다 올랐어요. 그냥 저희가 터무니없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성장률과 우리의 경제 여건을 보면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잠깐 오르침이 될 수 있어도 그냥 제자리를 좀 돌아오겠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지금 정도 수준 가격에서 그냥 횡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냥 계속 우상향한다고 저는 거의 확언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합니다. 집이 너무 없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그런 이주 수요를 시장에 풀어도 그냥 아직은 괜찮습니다. 몇만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가장 많이 했을 때가 7만 5천 세대. 작년, 재작년 7만 1천 세대씩 되고 올해 좀 많죠. 거의 한 17만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평년 때는 2, 3만 원 하거든요. 근데 주택 수명이 100년이면 2천만 원 기준으로 100년 가면 1년이 2만 세대. 그리고 2천만 원 기준으로 100년이면은 1%니까 20만 세대가 재건축이 되고 2% 수명 50년이면 2%씩 교체가 되는 거니까 40만 원씩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어진 순서대로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70년대 거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반, 중반, 후반 가는 거지 않습니까? 80년대 초반만 하게 되더라도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80년대 초반에 평균 건설되던 게 7, 8만이고 80년대 중후반 가면 15만 대 정도로 건설됐기 때문에요. 아파트 건설하는 3년 동안 혹은 2주 철거 저도기한 4년 동안 15만 호를 깬다? 그러면은 그 15만 원 깨가지고 한 4, 50만의 이주 수요가 나오는 거를 어디서 받아주나요? 서울시는 주택이 360만 밖에 안 되고 경기도? 서울은 보급률 96%이고 경기도 99%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4, 5만일 때는 풀죠. 그럼 4, 5만 정도도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한시적인 입주 수요를 생기니까 여기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대비 좁으니까 이걸 사라. 이거 되게 뭐라 그럴까 구매나 전세나 이런 것들은 그 거주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로 자연스러운 상승 하락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한시적인 이주 수요 때문에 특정하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일시적으로 왜곡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80년대 중반 아파트 막 10만 원씩 멸실되기 시작했을 때요. 그 이주 수요가 너무 커서 지금 받아줄 룸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80년대 후반까지 갔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목동 1단부터 14단까지 전부 엎었어요. 노원 상해 중개 하계 월계까지 전부 갈았어요. 대포부터 시작해서 수서 1원에 있는 아파트를 전부 갈았고 대치 우성민부터 이마 쌍용까지 전부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어디서 받아주죠? 그걸 지금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못하냐면은 버퍼로 계속 그거를 희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정비사업은 연식이 안전진단 강화 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이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건축 투자가 사실 작년 3년 동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정말 초강세였고 신축 아파트랑 재건축 아파트는 초강세고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는 아니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0만 원이나 5, 6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한 물량이 어디 별도로 있어서 2주 철거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렇게 딱 그 신청해서 들어가서 자가든 미차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버퍼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한 밀어내기식으로 시장에 풀리게 되었을 때 그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거를 지금 일단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서울시는 뭐 계속 뒤로 미루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서울시가 뒤로 미루는 것들이 결국 경기도랑 만나게 되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각 시도와 서울시 뒤로 미룬 물량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가 그때가 우리나라의 주거가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중반 되면은 지금 재건축하지 못하고 계속 이연됐던 물량, 거의 주거 기능이 다른 주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걸 풀어야 되고 경기도도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누가 조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리모델링 처음에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리모델링 됐던 재건축이 됐던 그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이제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비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물량이 감소해서 그 레벨 다운이 된 상태로 쭉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 돌려버리니까 뒤에 이만큼 올라오게 되어 있어서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자가입니다. 정답은 자가이고 임차 주택이 중공공은 뭐 중공공에 대한 인기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를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